천장에 정교한 석고, 몰딩이 시야에 들어왔다. 하나 둘 셋. 나는 샹들리에에서 뻗어나온 덩굴무늬의 개수를 세고 있었다. 침대 헤드보드가 벽에 부딪히는 단조로운 리듬에 맞춰 숫자가 엉키고 나는 다시 처음부터 세기 시작했다. 그의 숨소리가 귓가에서 거칠게 터져 나왔다. 익숙한 최민혁의 향수 냄새 베르가못과 머스크가 뒤섞인 값비싸고 인공적인 향기가 내 폐부를 질식시킬 듯 파고들었다. 서연아, 한서연, 그가 내 이름을 불렀다. 그 목소리는 소유욕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 안에는 어떤 진정한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마치 최고급 경매에서 낙찰받은 예술품의 이름을 확인하는 것과 같았다. 나는 그가 원하는 대답을 해주었다. 가느다란 신음 그의 자존심을 만족시켜줄 연약한 소리. 이것은 내가 아주 오랫동안 연기해온 역할이었다. 대한민국 총리의 딸, 그리고 곧 그의 아내가 될 여자. 완벽하고 아름다우며 순종적인 인형. 그의 무게가 나를 짓눌렀다. 1800수 이집트산 면 시트에 감촉이 피부에 스쳤다. 모든 것이 최고급이었다. 이 방 이 침대, 그리고 내 위에 있는 남자까지도. 세상 사람들은 내가 모든 것을 가졌다고 말했다. 하지만 나는 이 모든 것들의 무게 아래 질식하고 있었다. 감각은 있었지만 감정은 없었다. 내 몸은 기계적으로 반응하고 있었지만 내 영혼은 저 멀리 이 차가운 방을 떠다니며 무표정하게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나는 눈을 감았다. 그러자 어둠 속에서 다른 기억이 스며들었다. 축축하고 쾌쾌한 곰팡이 냄새, 거친 손길, 공포로 얼어붙었던 나의 비명. 현재의 리드미컬한 압박이 과거의 폭력적인 공포와 겹쳐졌다. 나는 숨을 참았다. 아니, 여긴 안전해. 여긴 총리 관저의 내 방이야. 저 남자는 내 약혼자야. 하지만 내 몸은 믿지 않았다. 내 몸은 모든 접촉을 침입으로 기억하고 있었다. 마침내 그가 만족스러운 한숨과 함께 내 위에서 무너져 내렸다. 그의 땀방울이 내 어깨 위로 떨어졌다. 그는 내 귓가에 속삭였다. 역시 넌 최고야, 한서연.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가 내 옆으로 돌아 누워 담배에 불을 붙이는 소리가 들렸다. 방 안에 매캐한 연기가 퍼져나갔다. 그는 자신의 쾌락에 만족하며 긴 연기를 내뿜었다. 그는 결코 내게 괜찮은지 묻지 않았다. 그는 내가 괜찮을 것이라고 당연히 그래야만 한다고 생각했다. 나는 그에게 소모품이었고 아름다운 트로피였다. 다음 주 우리 가족 식사 있지 않았지? 아버지께서 너한테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고 했어. 결혼 준비에 관한 거겠지. 그가 무심하게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제 멀게만 들렸다. 내 귀는 윙윙거리는 소리로 가득 차 있었다. 그가 샤워를 하러 욕실로 들어간 후에야 나는 간신히 몸을 일으켰다. 비틀거리며 일어나 전신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에는 한 여자가 서 있었다. 흐트러진 머리카락 핏기 없는 입술, 그리고 목과 어깨에 남은 붉은 자국들. 하지만 그 눈은 텅 비어 있었다.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껍데기 같았다. 저게 정말 나인가, 한서연. 나는 내 자신을 알아보지 못했다. 순간 숨이 턱 막혔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고 방 안의 공기가 희박해지는 것 같았다. 벽이 나를 향해 다가오는 듯한 압박감. 나는 목을 움켜쥐었지만 숨을 쉴 수가 없었다. 과거의 공포가 지하실의 어둠이 나를 삼켜버릴 듯이 덮쳐왔다. 안 돼. 여기서 무너질 순 없어. 나는 필사적으로 무언가를 찾아 헤맸다. 탈출구. 이 완벽한 감옥에서의 탈출구. 시선이 화장대 위에 놓인 수많은 자동차 키 중 하나에 꽂혔다. 눈에 띄지 않는 국산 세단키. 경호원들이 업무용으로 쓰는 차였다. 욕실에서 물소리가 들려왔다.
민혁은 아직 나오려면 멀었다. 나는 미친 사람처럼 움직였다. 옷장 가장 깊숙한 곳에 처박아 두었던 낡은 청바지와 검은 후드 티를 꺼내 입었다. 화장도 장신구도 하이힐도 없었다. 나는 나를 한서연으로 만드는 모든 것을 벗어 던졌다. 그리고 조용히 고양이처럼 방을 빠져나왔다. 복도를 지나고 계단을 내려가면서 나는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차오른 것 같았지만 이상하게도 머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다. 지하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 빗소리가 들렸다. 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다. 나는 차에 시동을 걸었다. 낯선 엔진 소리가 조용한 주차장에 울려 퍼졌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나는 가속 페달을 밟았다. 육중한 철문이 열리고 차는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 속으로 돌진했다. 사이드미러로 거대한 저택이 점점 작아지는 것을 보았다. 나를 가두고 있던 금빛 세장. 나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다. 목적지 같은 건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나는 도망쳐야만 했다. 이 모든 것으로부터, 나를 짓누르는 모든 것으로부터. 그리고 어쩌면 나 자신으로부터도. 와이퍼가 미친 듯이 앞 유리를 닦아냈지만 쏟아지는 비와 눈물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았다. 빗줄기가 미친 듯이 차창을 때렸다. 세상의 모든 소음이 빗소리에 묻혀버린 것 같았다. 나는 한강의 다리를 몇 개나 건넜는지, 강변북로에서 올림픽대로로 몇 번이나 길을 잘못 들었는지 알 수 없었다. 화려한 서울의 야경은 비에 젖어 흐릿한 물감처럼 번져나갔다. 내비게이션도 목적지도 없었다. 그저 엑셀러레이터를 밟고 나를 옥죄는 모든 것으로부터 최대한 멀어지고 싶었을 뿐이다. 기억의 파편들이 폭우처럼 쏟아져 내렸다. 어둡고 축축한 지하실, 천장에서 떨어지던 차가운 물방울, 쇠사슬이 끌리는 소리, 그리고 그 남자의 숨소리. 나는 핸들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고통이 현실 감각을 되찾게 해주었다. 그건 과거야. 끝났어. 나는 속삭였지만 내 몸은 여전히 그날의 공포를 기억하고 있었다. 지금 이 순간 빗물이 차창을 때리는 소리가 마치 지하실 천장에서 떨어지던 물방울 소리처럼 들렸다. 좁은 차 안은 나를 가두었던 그 방처럼 느껴졌다. 젠장, 욕설이 터져 나왔다. 그 순간 차가 덜컹거리며 속도가 급격히 줄어들었다. 엔진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더니 계기판의 모든 불이 깜빡이다 꺼져버렸다. 차는 힘없이 몇 미터 더 나아가다가 어두운 골목 어귀에 멈춰 섰다. 완벽한 침묵, 맹렬한 빗소리만이 유일한 소음이었다. 나는 몇 분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 나의 유일한 탈출수단이 나를 배신했다. 주변을 둘러보았다. 높고 낡은 건물들이 위압적으로 서 있는 좁은 골목. 번쩍이는 넌사인 대신 희미한 가로등 불빛이 빗물에 젖은 아스팔트를 간신히 비추고 있었다. 내가 평생 한 번도 와본 적 없는 서울의 잊혀진 얼굴이었다. 어쩔 수 없이 차에서 내렸다. 차가운 비가 순식간에 내 몸을 적셨다. 얇은 후드티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나는 무작정 골목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다. 그저 움직여야만 했다. 멈추는 순간 모든 것이 나를 덮쳐올 것 같았다. 골목은 미로처럼 이어졌다. 쓰레기 더미에서 나는 시큼한 냄새와 낡은 건물에서 풍기는 퀴퀴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발목까지 차오른 빗물이 내 운동화를 흠뻑 적셨다. 바로 그때였다. 어두운 골목 모퉁이를 돌자 벽에 기댄 한 무리의 남자들이 보였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불쾌하게 들려왔다. 그들의 시선이 내게로 향했다. 순간 심장이 얼어붙었다. 지하실의 그 남자. 그의 눈빛이 그들의 눈빛과 겹쳐졌다. 이런 길 잃은 아가씨인가? 한 남자가 내게 다가오며 말했다.
나는 뒷걸음질 쳤다. 안 돼, 안 돼. 머릿속에서 경고음이 울렸다. 숨이 가빠지기 시작했다. 도와줄까? 그의 목소리는 기름지고 역겨웠다. 나는 돌아서서 미친 듯이 달리기 시작했다. 그들의 조롱 섞인 웃음소리가 등 뒤에서 나를 쫓아왔다. 어디로 달리는지도 몰랐다. 폐가 터질 것 같았고 다리는 후들거렸다. 마침내 더 이상 달릴 수 없게 되었을 때 나는 어느 낡은 건물의 벽에 등을 기댄 채 주저앉았다.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다. 숨을 쉴 수가 없었다. 누군가 내 목을 조르는 것 같았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액체가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다. 좁은 골목의 벽이 나를 향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나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몸을 웅크린 채 머리를 감쌌다. 제발 그냥 날 내버려둬. 그때였다. 내 시야에 낡고 투박한 작업화 한 켤레가 들어왔다. 나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공포에 질려 몸이 굳어버렸다. 또 다른 위협일까? 저기요. 낮고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위협적이지도 조롱하지도 않는 그저 담담한 목소리였다. 나는 반응하지 못했다. 여전히 숨을 헐떡이며 몸을 떨고 있었다. 숨을 쉬어요. 괜찮아요. 그 목소리가 다시 한번 말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지 않았다. 아무것도 괜찮지 않았다. 나를 따라해봐요. 숨을 깊게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고. 남자는 내 옆에 쪼그려 앉았다. 나는 그제야 간신히 고개를 들어 그를 보았다. 그는 젊은 남자였다. 비에 젖은 머리카락 깊고 차분한 눈. 그의 얼굴에는 어떤 의도도 읽을 수 없었다. 그저 한 인간에 대한 순수한 염려만이 담겨 있을 뿐이었다. 나는 그의 말대로 숨을 쉬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공기가 폐까지 닿지 않고 흩어져 버렸다. 내 손을 봐요. 그가 자신의 손을 내 눈앞에 펼쳐 보였다. 크고 거칠고 굳은 살이 박인 손이었다. 곳곳에 작은 상처들도 보였다. 노동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긴 손이었다. 자, 이제 주변에 보이는 것 5가지를 말해봐요. 그의 목소리는 차이민처럼 차분했다. 나는 혼란스러운 시선으로 주변을 둘러보았다. 젖은 벽돌. 내가 간신히 쥐어짜듯 말했다. 좋아요. 또 가로등, 불빛. 계속해요. 바닥에, 웅덩이. 2개 더, 당신 신발. 마지막 하나. 나는 그의 눈을 보았다. 빗물에 젖어 반짝이는 짙은 갈색 눈동자, 당신 눈. 말을 마친 순간 나는 내가 조금 더 편안하게 숨을 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심장의 광란적인 박동이 조금씩 느려지고 있었다. 남자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그는 입고 있던 두툼한 작업용 재킷을 벗어 내 어깨에 덮어주었다. 순간 묵직한 무게감과 함께 마른 옷의 온기가 전해졌다. 재킷에서는 희미한 나무 냄새와 땀 냄새가 섞인 살아있는 사람의 냄새가 났다. 역겹지 않았다. 오히려 이상하게도 그 냄새는 나를 진정시켰다. 비가 많이 오네요. 이러다간 감기 걸려요. 그가 일어서며 내게 손을 내밀었다. 나는 그의 손을 망설이며 바라보았다. 다른 사람의 손길. 그것은 나에게 공포의 동의어였다. 그는 내 망설임을 알아차린 듯 조용히 손을 거두었다. 대신 그는 내 옆에 다시 쪼그려 앉아 내 눈높이를 맞추었다. 나는 당신을 해치지 않아요. 그냥 비를 피하게 해주고 싶을 뿐이에요. 근처에 제 작업실이 있어요. 따뜻한 차라도 한잔하고 몸을 녹이는 게 어때요? 그의 눈은 진실했다. 나는 평생 동안 수많은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 찬 눈들을 봐왔다. 그래서 알 수 있었다. 이 남자의 눈에는 어떤 거짓도 없다는 것을. 그는 내가 누구인지 몰랐다. 그는 내게서 아무것도 원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비에 젖어 공황 발작을 일으키는 한 여자를 돕고 싶을 뿐이었다. 나는 아주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각을 느꼈다. 그것은 아주 희미한, 그러나 분명한 안도감이었다.
나는 말없이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다시 일어섰다. 이번에는 손을 내밀지 않았다. 그저 내가 스스로 일어날 때까지 묵묵히 기다려 주었다. 나는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그가 내 어깨에 덮어준 재킷은 내 몸에 비해 훨씬 컸지만 놀라울 정도로 따뜻했다. 이쪽이에요. 그는 앞장서서 걸었다. 나는 몇 걸음 뒤에서 그의 넓고 든든한 등을 보며 조심스럽게 그를 따라갔다. 빗줄기는 여전히 거셌지만 더 이상 세상의 종말처럼 느껴지지는 않았다. 그는 낡은 철문을 열었다. 끼익하는 녹슨 소리와 함께 내 세상은 완전히 바뀌었다. 차갑고 축축한 빗속의 골목은 등 뒤로 사라지고 대신 따뜻하고 향긋한 공기가 나를 감쌌다. 코끝을 스치는 짙은 소나무 향 잘 마른 톱밥 냄새, 그리고 희미한 기름 냄새가 뒤섞여 있었다. 그가 작업실이라고 부른 곳은 그의 집이기도 한 듯 했다. 공간은 넓지 않았지만 천장이 높아 답답하게 느껴지진 않았다. 한쪽 벽에는 온갖 종류의 연장들이 질서정연하게 걸려 있었다. 크고 작은 톱 다양한 모양의 끌망치 대패. 다른 쪽 벽에는 아직 가공되지 않은 통나무와 잘 재단된 목재들이 천장까지 쌓여 있었다. 공간의 중앙에는 막 형태를 갖추기 시작한 나무 의자가 놓여 있었고, 바닥에는 나무를 깎고 다듬은 흔적인 톱밥이 수북했다. 모든 것이 정돈되지 않은 듯 보였지만 그 안에는 그만의 규칙과 생명력이 넘실거렸다. 내가 평생 살아온 세계는 차갑고 매끄럽고 완벽하게 계산된 공간이었다. 대리석 바닥 실크, 벽지 만져서는 안 될 값비싼 예술품들. 하지만 이곳은 달랐다. 거칠고 투박하고 모든 것에서 사람의 손길과 시간이 느껴졌다. 이곳은 살아있는 공간이었다. 일단 좀 닦아요. 그가 내게 마른 수건을 건네며 말했다. 나는 기계적으로 수건을 받아 젖은 머리카락과 얼굴을 닦았다. 그는 작은 정이난로를 켜서 내 앞에 놓아주었다. 주황색 불빛이 뿜어내는 온기가 젖은 청바지를 뚫고 차가운 다리에 스며들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아늑함이었다. 그는 더 이상 말을 걸지 않고 부엌처럼 보이는 작은 공간으로 가 주전자에 물을 올렸다. 나는 작업실 한쪽에 놓인 낡은 소파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스프링이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지만 이상하게도 편안했다. 나는 가만히 앉아 그를 관찰했다. 그는 물이 끓는 동안 작업대 위를 정리했다. 그의 움직임은 군더더기 없이 간결하고 효율적이었다. 거친 그의 손이 연장을 다루는 모습은 마치 숙련된 외과 의사가 메스를 다루는 것처럼 섬세했다. 그는 곧 머그컵 2개를 들고 돌아왔다. 하나는 내게 건네고 다른 하나는 자신이 들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녹차였다. 나는 두 손으로 머그컵을 감쌌다. 따뜻한 온기가 손바닥을 통해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고마워요. 내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 밤 처음으로 내 의지로 내뱉은 말이었다. 그는 대답 대신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는 내 맞은편에 낡은 나무 의자에 앉았다. 우리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차만 마셨다. 밖에서는 여전히 빗소리가 들렸지만 이제 그 소리는 나를 위협하는 소음이 아니라 이 작은 공간의 평화를 감싸주는 배경음악처럼 들렸다. 그는 나를 빤히 쳐다보거나 질문을 던지지 않았다. 그는 그저 자신의 차를 마시며 가끔씩 작업 중이던 의자를 물끄러미 바라볼 뿐이었다. 그의 배려는 침묵 속에 있었다. 그는 내가 누구인지, 왜 그런 모습으로 골목에서 울고 있었는지 묻지 않음으로써 내게 숨쉴 공간을 주고 있었다. 그 덕분에 나는 조금씩 경계를 풀 수 있었다. 나무는 저마다 다른 이야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가 문득 입을 열었다. 그의 시선은 벽에 기대어 있는 거대한 느티나무 판재에 머물러 있었다. 어떤 나무는 비바람을 맞으며 거칠게 자라서 나이테가 촘촘하고 어떤 나무는 햇볕을 잘 받고 자라서 결이 부드럽죠. 만져보면 다 느껴져요.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작업대 위에 놓인 작은 나무 조각 하나를 집어들고 내게 다가왔다. 그리고 그것을 내 손에 조심스럽게 올려주었다. 한번 만져봐요. 나는 손안의 나무 조각을 내려다보았다. 부드럽게 사포질이 되어 매끄러웠지만 손가락 끝으로 미세한 결이 느껴졌다. 나는 나도 모르게 엄지손가락으로 나무의 표면을 천천히 쓸어보았다.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생명이 느껴지는 감촉이었다. 월넛이에요. 단단하고 결이 아름답죠. 그의 목소리는 나무에 대한 깊은 애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신기하네요. 내가 속삭였다. 그냥 나무라고만 생각했는데 모든 것이 그렇죠. 자세히 보지 않으면 그냥 지나치게 되는 것들. 그의 말은 내 심장을 관통하는 듯 했다. 나는 평생 총리의 딸 한서연이라는 이름표 뒤에 가려져 있었다. 아무도 내면의 결을 들여다보려 하지 않았다. 그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고 이용하고 소유하려 했을 뿐이다. 하지만 이 남자는 달랐다. 그는 나를 내 이름표가 아닌 나 자신을 보고 있는 것 같았다. 물론 그는 내가 누구인지 전혀 몰랐지만 아까 고마웠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는데 누구라도 그랬을 거예요. 그가 담담하게 대답했다. 세상에는 가끔 숨을 곳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의 말이 위로가 되었다. 그는 나를 이상한 사람이나 문제 있는 사람으로 보지 않았다. 그저 잠시 숨을 곳이 필요한 사람으로 이해해 주었다. 이름이 뭐예요?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드디어 올 것이 온 질문이었다. 한서연. 그 이름은 내게 씌워진 굴레이자 벗어날 수 없는 낙인이었다. 이 순간 이 안전한 공간에서만큼은 그 이름으로 불리고 싶지 않았다. 나는 나 자신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새로운 사람이 되고 싶었다. 나는 잠시 망설였다. 머릿속에서 수십 개의 이름이 스쳐 지나갔다. 민서예요. 내가 입을 열었다. 김민서. 가장 평범하고 흔한 이름. 내뱉는 순간 나는 거짓말에 대한 죄책감보다 해방감을 느꼈다. 이 순간 나는 더 이상 한서연이 아니었다. 나는 그저 폭우를 피해 작은 온기를 찾은 김민서였다. 나는 강지훈이에요. 그가 자신의 이름을 말했다. 지훈 씨. 그는 내게 미소를 보였다. 꾸밈 없고 따뜻한 미소였다. 나는 그 미소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어색하게 고개만 숙였다. 그는 더 이상 질문하지 않고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다. 그리고는 아까 작업하던 의자를 다시 매만지기 시작했다. 대패로 나무 표면을 얇게 깎아내는 소리가 사각사각하고 공간을 채웠다. 나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나무를 향한 그의 집중력, 그의 손길에서 전해지는 정성. 세상의 모든 복잡한 문제들이 그 순간만큼은 저 멀리 사라진 것 같았다. 나는 소파에 몸을 더 깊이 묻었다. 그의 재킷에서 나는 나무 냄새와 작업실을 가득 채운 향긋한 나무 향이 나를 감쌌다. 난로의 온기는 여전했고 찻잔의 온기는 손 안에 남아있었다. 아주 오랜만에 나는 안전하다고 느꼈다. 나는 소파에서 잠이 깼다. 누군가 덮어준 낡은 담요에서는 햇볕에 잘 마른 냄새가 났다. 밤새 나를 괴롭히던 악몽 없이 아주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잤다. 창문 틈으로 아침 햇살이 비집고 들어와 작업실 안의 먼지들을 금빛으로 반짝이게 했다. 공기 중에는 여전히 향긋한 나무 냄새가 감돌았고 한쪽에서는 지훈 씨가 낮은 의자에 앉아 나무 조각을 다듬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리고 있었다. 사각사각. 그 소리는 마치 평화로운 자장가 같았다. 그는 내가 깬 것을 눈치챘지만 아는 척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일에 집중하며 내가 스스로 일어날 시간을 주었다. 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온몸이 뻐근했지만 기분은 이상할 정도로 상쾌했다. 어젯밤의 공포와 절망은 마치 다른 사람의 이야기처럼 멀게 느껴졌다. 이 작은 공간, 이 평화로운 아침 속에서
나는 잠시 동안 내가 누구인지 잊을 수 있었다. 나는 그저 민서였다. 잘 잤어요. 그가 마침내 고개를 들며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아침 햇살처럼 따뜻했다. 네. 나는 조금 쑥스러운 듯 대답했다. 죄송해요. 너무 신세를 졌네요. 신세는요. 김이 나는 커피라도 한 잔 줄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인스턴트 커피밖에 없네요. 괜찮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타준 인스턴트 커피는 내가 평생 마셔본 그 어떤 최고급 원두 커피보다도 맛있게 느껴졌다. 우리는 어제처럼 말없이 각자의 컵을 들고 앉아 있었다. 어색하지 않았다. 이 침묵은 편안하고 충만했다. 어쩌면 평생 이런 아침을 꿈꿔왔는지도 모른다. 그 평화를 깬 것은 날카로운 노크 소리였다. 똑, 똑, 똑. 금속성의 감정 없는 노크 소리.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내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다. 몸이 먼저 반응했다. 혈액이 차갑게 씻고 손에 들고 있던 머그컵이 가늘게 떨렸다. 지훈 씨가 의아한 표정으로 나를 돌아보았다. 그의 눈에는 누구지 하는 순수한 궁금증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저 문을 두드리는 자들이 누구인지. 그들은 나를 다시 새장으로 끌고 갈 사냥개들이었다. 열어주지 마세요. 내가 다급하게 속삭였다. 목소리가 심하게 떨려왔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문이 열리는 대신 육중한 철문이 거칠게 열렸다.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 2명이 작업실 안으로 성큼성큼 들어섰다. 그들은 주변을 둘러볼 필요도 없다는 듯 곧장 내게로 시선을 고정했다. 그들의 눈은 감정이 배제된 채 오직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도구처럼 차가웠다. 이 따뜻하고 살아있는 공간에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것 같았다. 아가씨, 돌아가셔야 합니다. 그들 중 한 명, 김 실장이라고 불리는 경호팀장이 내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거역할 수 없는 명령조였다. 지훈 씨가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상황을 파악하려는 듯 나와 검은 양복의 남자들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의 손에는 여전히 날카로운 조각칼이 들려 있었다. 누구신데 이럽니까? 그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경계심이 가득했다. 김 실장은 지훈 씨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의 시선에는 경멸과 무시가 담겨 있었다. 마치 길가의 벌레를 보는 듯한 눈빛이었다. 당신이 상관할 일이 아니야. 상관할 일입니다. 이 사람은 제 손님이니까요. 지훈 씨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내 앞을 막아서듯 섰다. 그의 등은 넓고 든든했지만 나는 그 등 뒤에서 공포에 질려 떨고 있었다. 이 일에 그를 끌어들이고 싶지 않았다. 그가 다치는 것을 원치 않았다. 지훈 씨 괜찮아요. 내가 그의 팔을 잡으며 말했다. 그는 나를 돌아보았다. 그의 눈에는 걱정과 혼란이 가득했다. 나는 김 실장을 향해 돌아섰다. 김민서의 가면은 산산조각 났다. 나는 다시 한서연으로 돌아와 있었다. 가겠습니다. 하지만 이분에게는 아무런 해도 끼치지 않겠다고 약속하세요. 내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김 실장은 잠시 나를 바라보더니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남자들을 따라 문 쪽으로 걸어갈 때였다. 지훈 씨가 내 손목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했다. 나는 걸음을 멈추고 그를 돌아보았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무언가를 내 손에 빠르게 쥐어주고는 손을 놓았다. 아주 작고 매끄럽게 다듬어진 나무 조각이었다. 경호원들의 재촉에 나는 더 이상 머뭇거릴 수 없었다. 작업실을 나서기 직전 나는 마지막으로 그를 돌아보았다. 그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걱정스러운 눈으로 나를 보고 있었다. 나는 입 모양으로만 속삭였다. 미안해요. 작업실 문이 닫히는 순간 향긋한 나무 냄새는 사라지고 차가운 비 냄새와 도시의 매연 냄새가 나를 덮쳤다. 나는 검은 세단 뒷좌석에 태워졌다. 인형처럼 물건처럼
차는 소리 없이 미끄러지며 나를 다시 나의 감옥으로 데려갔다. 나는 주머니 속에서 지훈 씨가 준 나무 조각을 만지작거렸다. 그의 손길이 닿았던 것처럼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차갑고 매끄러운 가죽 시트의 감촉과는 너무나도 달랐다. 그것만이 내가 잠시나마 자유로웠다는 유일한 증거였다. 저택에 도착하자 아버지가 서재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대한민국 총리 한강민. 그는 화를 내지 않았다. 그는 결코 소리를 지르는 법이 없었다. 그의 분노는 얼음처럼 차가웠고 그의 실망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앉아라. 그는 거대한 마호가니 책상 뒤에 앉아 있었다. 나는 그의 맞은편 의자에 뻣뻣하게 앉았다. 어디서 누구와 함께 있었는지 묻지 않겠다. 그가 입을 열었다. 네가 얼마나 어리석고 무책임한 행동을 했는지, 그것이 나와 이 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었는지, 너는 조금이라도 생각이라는 걸 해보았느냐.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힘이 담겨 있었다. 그는 내 안위나 감정에는 관심이 없었다. 오직 그의 평판과 정치적 입지에 흠집이 갈 뻔했다는 사실에만 분노하고 있었다. 내게 주어진 삶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정녕 모르는 것이냐. 그 모든 것을 내팽개치고 하룻밤의 유흥을 위해 이런 추문을 만들어서는 안 됐어. 최서방 최민혁에게는 내가 잘 말해두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라. 알겠느냐? 나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반박할 힘도 의지도 없었다. 나는 그의 딸이 아니라 그의 정치적 자산 중 하나일 뿐이었다. 내일부터 내 모든 일정은 김 실장이 관리할 것이다. 외출은 물론 통화까지도. 네가 정신을 차릴 때까지 이 저택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을 것이다. 가택연금. 그것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나는 조용히 서재를 나와 내 방으로 돌아왔다. 세상에서 가장 비싼 가구와 그림들로 채워진 나의 화려한 감옥. 나는 침대에 쓰러지듯 누웠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다. 희미하게 빛나던 탈출구는 완전히 닫혀버렸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나는 주머니 속의 작은 나무 조각을 꺼내 꽉 쥐었다. 거친 세상 속 유일한 온기. 매끄러운 나무의 감촉을 느끼며 나는 지훈 씨의 차분한 눈빛과 따뜻했던 작업실을 떠올렸다. 향긋한 나무 냄새 평화롭던 아침 햇살, 그리고 그의 미소. 그것은 짧은 꿈이었을지 모른다. 하지만 그 꿈은 내 안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다. 나는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야만 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나의 화려한 감옥에서의 삶은 질서정연한 지옥이었다. 아침 8시, 기상 9시, 아침 식사 10시부터는 프랑스어 과외, 오후에는 교양 수업과 예절 교육. 모든 것은 김 실장의 감시 아래 이루어졌고 내 휴대폰은 사실상 도청장치나 다름없었다. 아버지는 나를 완벽하게 통제함으로써 내 안의 반항심을 꺾어버리려 했다. 하지만 그는 중대한 실수를 저질렀다. 그는 내게서 모든 것을 빼앗았지만 단 하나 기억만은 빼앗지 못했다. 나는 매일 밤 눈을 감으면 지훈 씨의 작업실로 돌아갔다. 향긋한 나무 냄새 사각거리던 대패 소리, 그리고 내 손안에 남아있는 작은 나무 조각의 온기. 그 기억은 내 안에서 꺼지지 않는 불씨가 되었다. 희망이라는 이름에, 혹은 미련이라는 이름의 불씨. 나는 그 불씨를 살려야만 했다. 탈출 계획은 치밀해야만 했다. 나는 이 저택에서 20년 넘게 살아왔다. 경호 시스템의 허점, CCTV의 사각지대 경비원들의 교대 시간. 나는 이 감옥의 구조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기회는 일주일에 단 한 번 목요일 밤에 찾아왔다. 경호팀의 야간 근무조가 교대하는 15분. 그리고 정원 뒤쪽 지금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 낡은 온실로 이어지는 덤불 속에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개구멍이 있었다. 첫 번째 시도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나는 방문에 소리가 나지 않도록 이불을 끼워놓고 검은 옷으로 갈아입은 뒤 숨막히는 어둠 속을 고양이처럼 움직였다. 심장 박동 소리가 온 세상에 울려 퍼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마침내 차가운 밤 공기가 가득한 저택 밖으로 빠져나왔을 때 나는 난생 처음 맛보는 완전한 자유를 느꼈다. 나는 미리 불러둔 택시를 타고 그의 동네로 향했다. 택시 안에서 나는 계속 주머니 속에 나무 조각을 만지작거렸다. 그가 나를 기억할까? 나를 성가시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수만 가지 걱정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작업실에는 불이 켜져 있었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굳게 닫힌 철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다. 안에서 퉁명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누구세요? 아, 저예요. 내 목소리를 들은 순간 안에서 모든 소리가 멎었다. 잠시 후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고 지훈 씨의 얼굴이 나타났다. 그는 나를 보고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크게 떴다. 민서 씨, 그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당혹감이 뒤섞여 있었다. 어떻게 여길 잠깐이면 돼요. 그냥 당신이 괜찮은지 보고 싶었어요. 그는 잠시 나를 빤히 쳐다보았다. 그의 시선은 복잡했다. 그는 문에서 비켜서며 내가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터주었다. 작업실의 공기는 여전히 따뜻하고 향긋했다. 나는 집에 돌아온 것처럼 깊은 안도감을 느꼈다. 괜찮아요. 내가 먼저 물었다. 그 사람들, 당신을 괴롭히진 않았나요? 그는 고개를 저었다. 며칠 동안 형사들이 와서 몇 가지 묻더군요. 당신이 실종 신고된 아가씨인 줄 알았나 봐요. 하지만 별일은 없었어요.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는 나를 진지하게 바라보았다. 정말로 내가 걱정돼서 온 거예요. 아니면 또 도망친 거예요. 그의 질문은 날카로웠다. 그는 내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둘 다요. 나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그곳은 숨이 막혀요. 그리고 당신이 걱정됐어요. 나 때문에 당신이 곤란해졌으니까. 그는 긴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작업대 모서리에 기대서서 팔짱을 꼈다. 민서 씨,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세상에 사는지 나는 몰라요. 알고 싶지도 않아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당신과 내가 엮이는 건 위험한 일이라는 거. 그의 말은 사실이었다. 하지만 나는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 알아요. 내가 말했다. 하지만 여기가 아니면 나는 숨 쉴 곳이 없어요. 내 목소리는 애처롭게 떨렸다. 내 눈을 본 순간 그의 단호했던 표정이 조금씩 무너졌다. 그는 결국 다시 한번 한숨을 내쉬고는 나에게 따뜻한 차를 내어주었다. 그날 밤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 후로 우리의 비밀스러운 만남은 계속되었다. 매주 목요일 밤 나는 새장 속의 새처럼 감시를 피해 그에게로 날아갔다. 우리는 서로에 대해 조금씩 더 알아갔다. 그는 목수였던 아버지 밑에서 자란 이야기, 나무를 만질 때 살아있음을 느낀다는 이야기를 해주었다. 그는 자신의 꿈과 가난, 그리고 소박한 삶의 기쁨에 대해 말했다. 나 역시 조금씩 내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물론 김민서라는 가짜 신분 안에서였다. 나는 내가 느끼는 공허함에 대해, 모든 것이 정해진 삶의 갑갑함에 대해 단 한 번도 나 자신으로 살아본 적 없는 것 같은 상실감에 대해 말했다. 지훈 씨는 내 말을 묵묵히 들어주었다. 그는 나를 판단하지도 섣부른 조언을 하지도 않았다. 그저 내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었다. 그의 앞에서 나는 처음으로 솔직해질 수 있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사이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싹 텄다. 그가 무거운 나무를 옮길 때 드러나는 팔의 힘줄 작업에 집중할 때의 진지한 옆모습, 그리고 가끔씩 내게 보여주는 무장 해제된 미소. 나의 심장은 속수무책으로 그에게 반응했다. 어느 날 밤 그가 새로 만든 작은 나무 상자를 보여주었다. 상자는 아주 정교하게 짜 맞춰져 있었고 표면은 비단처럼 부드러웠다. 이음새 좀 봐줄래요? 잘 맞았는지.
그는 내 손을 잡고 상자의 모서리를 만져보게 했다. 그의 크고 거친 손이 내 손을 감싸는 순간 나는 숨을 멈췄다. 강렬한 전율이 등골을 타고 흘렀다. 그의 손은 따뜻했고 그에게서는 언제나처럼 편안한 나무 냄새가 났다. 우리는 너무 가까이 서 있었다. 나는 그의 숨소리를 들을 수 있었고 그의 눈동자 속에서 흔들리는 내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내 안에서 두려움과 함께 아주 낯선 감정이 고개를 들었다. 그것은 분명한 욕망이었다. 하지만 그 순간 내 몸은 반사적으로 굳어졌다. 과거의 기억이 희미한 그림자처럼 나를 덮쳤다. 지훈 씨는 내 미세한 변화를 즉시 알아차렸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아주 천천히 내 손을 놓아주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그는 내게 공간을 주었다. 그의 눈에는 욕망이 아닌 깊은 이해와 염려가 담겨 있었다. 그는 내가 무언가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감지한 것이다. 그의 배려심에 나는 가슴이 아팠다. 그는 언제나 이랬다. 나의 경계를 존중해주고 내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주었다. 그의 인내는 나를 안전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나를 혼란스럽게 했다. 이런 감정은 처음이었다. 존중과 배려 속에서 피어나는 끌림. 안전함과 동시에 느껴지는 아찔한 긴장감. 그날 밤 저택으로 돌아오는 내내 나는 내 손을 감쌌던 그의 손의 온기를 잊을 수 없었다. 나는 그를 원하고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나는 누군가를 원하는 나 자신이 두려웠다. 가식적인 웃음소리와 날카로운 크리스털 잔이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권력의 냄새. 그랜드 볼룸은 온갖 위선으로 가득 찬 거대한 수족관 같았다. 나는 그 안에서 우아하게 헤엄치는 법을 평생 배워온 가장 아름다운 관상어였다. 내 옆에는 약혼자인 최민혁이 서 있었다. 그는 유력 정치인들과 재계 총수들 사이를 오가며 능숙하게 대화를 이끌었다. 사람들은 그의 젊음과 능력, 그리고 그의 옆에 서 있는 나, 즉 총리의 딸이라는 배경을 부러워했다. 서연 씨, 오늘 정말 아름답군. 최 이사님은 복도 많으셔. 어느 장관의 아내가 아첨을 떨었다. 나는 훈련받은 대로 입꼬리를 올려 미소를 지었다. 과찬이세요, 사모님. 내 목소리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내는 소리처럼 멀게 느껴졌다. 나는 웃고 있었지만 내 영혼은 텅 비어 있었다. 내 생각은 오직 한 곳에 가 있었다. 내일은 목요일이었다. 지훈 씨를 만날 수 있는 날. 그 생각만이 이 질식할 것 같은 공간에서 나를 버티게 하는 유일한 힘이었다. 최민혁은 내 미묘한 변화를 눈치채고 있었다. 최근 들어 내가 더 조용해졌지만 어딘가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는 것을. 그의 예리한 감은 그것이 자신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의 자존심은 상처받았고 소유욕은 그를 의심하게 만들었다. 연회가 한창 무르익을 무렵 민혁은 내 손목을 잡고 나를 한적한 발코니로 이끌었다. 그의 소나귀 힘은 평소보다 훨씬 강했다. 발코니에 단둘이 남게 되자 그의 얼굴에서 비즈니스용 미소가 사라지고 차갑고 비웃는 듯한 표정이 드러났다. 요즘 아주 즐거워 보여, 한서연. 내가 모르는 무슨 재밌는 일이라도 생겼나. 그의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었다. 나는 그의 시선을 피했다. 무슨 소리예요, 민혁 씨? 무슨 소리냐고 그가 비웃었다. 매주 목요일 밤마다 어디서 뭘 하는지 궁금해 미치겠는데 요즘 부쩍 외출이 잦아졌다고 김 실장한테 들었어. 말해봐. 새로 생긴 장난감이라도 있나.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다. 그가 알고 있었다. 피곤해서 그런 거예요. 쓸데없는 상상하지 말아요. 나는 애써 침착하게 대답했다. 나의 부인은 그의 의심에 불을 지폈다. 그는 한 걸음 더 다가섰다. 그의 몸에서 나는 비싼 향수 냄새가 역하게 느껴졌다. 피곤해? 아니, 넌 지금껏 내가 본 중 가장 생기 넘쳐 보여. 마치 죽은 줄 알았던 꽃이 갑자기 살아난 것 같달까.
그는 내 턱을 거칠게 붙잡고 자신을 보게 만들었다. 그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렸다. 혹시 내 취향이 그런 쪽이었나? 거칠고 보잘것없는 그런 것들. 그의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내 가슴에 박혔다. 보잘것없는 것. 그는 지훈 씨를 그렇게 묘사하고 있었다. 그만해요. 왜 전곡을 찔렸나? 그는 더욱 잔인하게 나를 몰아붙였다. 그리고 그는 결코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었다. 그는 내 귓가의 독사처럼 속삭였다. 하긴 그 일 이후로 넌 늘 얼음장 같았지. 그놈들이 널 망가뜨린 줄로만 알았는데 어쩌면 네 진짜 취향을 가르쳐준 건지도 모르겠군. 안 그래? 그 일, 그 단어가 내 머릿속에 모든 스위치를 내려버렸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다. 화려한 연회장의 음악도 도시의 소음도 내 옆에 서 있는 남자의 목소리도 오직 내 귀에는 이명소리와 함께 오래된 지하실에 축축한 공기 냄새가 되살아났다. 발코니의 난간이 차가운 쇠창살처럼 느껴졌다. 민혁의 얼굴이 나를 덮쳤던 그 남자의 얼굴과 겹쳐졌다. 그의 비웃음이 그들의 조롱 섞인 웃음소리로 변했다. 안 돼. 나는 그를 밀쳐냈다. 온 힘을 다해. 그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섰다.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리기 시작했다. 드레스 자락이 발에 걸리고 하이힐이 벗겨지는 것도 몰랐다. 나는 사람들의 놀란 시선을 뚫고 연회장을 가로질러 호텔 로비를 향해 미친 듯이 달렸다. 경호원들이 내 이름을 외치는 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지만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나는 그저 도망쳐야 했다. 과거로부터, 현재로부터, 나를 짓누르는 모든 것으로부터. 호텔 밖으로 뛰쳐나오자 차가운 밤 공기가 폐부를 찔렀다. 나는 비틀거리며 도로로 달려가 지나가던 택시를 세웠다. 어디로 모실까요, 아가씨? 택시 기사가 놀란 눈으로 나를 보며 물었다. 나는 헐떡이는 숨을 고르며 간신히 주소를 말했다. 지훈 씨의 작업실 주소. 그곳은 이제 내게 유일한 목적지이자 유일한 피난처였다. 택시가 달리는 내내 나는 온몸을 사시나무처럼 떨었다. 눈앞에는 계속해서 지하실의 어둠이 어른거렸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불빛들이 고문 도구처럼 날카롭게 보였다. 나는 괜찮지 않았다. 나는 완전히 부서지고 있었다. 마침내 익숙한 골목 어귀에 택시가 멈췄다. 나는 거의 기다시피 차에서 내려 작업실의 철문을 두드렸다. 아니, 두드렸다기보다는 거의 매달렸다. 쿵쿵쿵 문이 열리고 지훈 씨가 나타났다. 그는 잠옷바람이었고 막 잠에서 깬 듯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다. 그는 나를 보고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민서 씨,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를 본 순간 마지막으로 붙들고 있던 이성의 끈이 끊어져 버렸다.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다. 나는 무너져 내리듯 그의 품에 안겼다. 말이 되지 않는 울음소리만이 터져나왔다. 지훈 씨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는 놀랐지만 당황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나를 안으로 이끌고 문을 닫았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나를 꽉 안아주었다. 그의 품은 넓고 따뜻하고 안전했다. 그의 단단한 가슴에 얼굴을 묻자 익숙한 나무 냄새가 나를 감쌌다. 나는 어린아이처럼 소리내어 울었다. 수년간 억눌러 왔던 모든 공포와 고통슬픔과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 그는 내가 진정할 때까지 그저 묵묵히 내 등을 토닥여 주었다. 그의 손길은 거칠었지만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위로였다. 괜찮아요, 민서 씨. 그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괜찮아. 그 한마디가 내 세상의 모든 소음들을 잠재웠다. 나는 그의 옷자락을 꽉 붙잡았다. 이 세상의 마지막 닻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는 폭풍우 속에서 나를 지켜주는 유일한 등대였다. 나는 그의 품 안에서 마침내 완전히 부서지는 것을 허락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
시간 감각이 사라졌다. 세상의 모든 슬픔을 토해낸 것처럼 내 안에는 더 이상 흘릴 눈물이 남아있지 않았다. 나는 지친 몸을 그의 품에 기댄 채 그의 심장 소리를 들었다. 쿵쿵쿵. 규칙적이고 강인한 그 소리는 폭풍우가 지나간 뒤에 고요함처럼 나를 진정시켰다. 그는 나를 낡은 소파로 이끌어 앉혔다. 그리고 따뜻한 물수건을 가져와 내 얼굴을 조심스럽게 닦아주었다. 눈물과 화장으로 얼룩진 나의 망가진 얼굴을. 그의 손길은 조금 투박했지만 그 안에는 어떤 비난이나 동정도 없었다. 그저 한 인간을 향한 순수한 배려만이 담겨 있었다. 그는 내게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왜 울었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는 그저 내 곁을 지켜주었다. 작업실은 고요했다. 정이 난로의 주황색 불빛이 우리의 그림자를 벽 위에서 길게 늘어뜨렸다. 나는 멍하니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걱정으로 가득 찬 그의 눈 굳게 담은 입술 내 아픔을, 자신의 아픔처럼 느끼는 듯한 그의 표정. 그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 끌어올랐다. 그것은 최민혁의 잔인한 말들이 핥히고 간 상처에 대한 반작용이었다. 그는 내 몸을 나의 트라우마를 무기로 삼아 나를 공격했다. 그는 내 몸이 더럽고 망가졌다고 오직 그런 식의 자극에만 반응할 거라고 말했다. 나는 그 말이 거짓임을 증명하고 싶었다. 내 몸이 그저 고통과 수치심을 기억하는 감옥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고 싶었다. 나는 살아있고 싶었다. 지독하게 외로운 이 세상에서 단 한 사람과라도 온전히 연결되고 싶었다. 나는 떨리는 손을 들어 그의 뺨을 감쌌다. 까끌까끌한 수염의 감촉이 손바닥에 느껴졌다. 그는 놀란 듯 숨을 멈췄다. 그의 짙은 눈동자가 흔들렸다. 민서 씨, 그의 목소리에 대답하는 대신 나는 몸을 기울여 그의 입술에 내 입술을 포겠다. 서툴고 절박하고 두려움으로 가득 찬 키스였다. 그것은 유혹이 아니라 구조 요청이었다. 제발 당신은 다르다고 말해줘. 제발 나를 구원해줘. 그는 처음에는 굳어 있었다. 하지만 나를 밀어내지는 않았다. 잠시 후 그는 아주 조심스럽게 내 키스에 응답했다. 그의 입술은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그는 나를 억압하거나 정복하려 하지 않았다. 그저 나의 절박함을 가만히 받아주었다. 나는 그에게서 떨어져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욕망보다 더 깊은 감정, 연민과 이해가 담겨 있었다. 그는 내 어깨를 부드럽게 잡고 나를 바라보았다. 정말 괜찮겠어요. 그가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몹시 잠겨 있었다. 이건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는 나를 걱정하고 있었다. 내가 충동적으로 혹은 상처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의 배려는 내 심장을 더욱 아프게 만들었다. 원해요. 내가 속삭였다. 내가 나 자신을 되찾고 싶어요. 당신과 함께. 내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간절한 희망의 눈물이었다. 내 진심을 읽은 듯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내 손을 잡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작업실 안쪽에 있는 그의 소박한 침실로 나를 이끌었다. 작은 침대와 낡은 옷장 하나가 전부인 방이었다. 그는 침대 옆에 작은 스탠드 불빛 하나만 켜두었다. 방 안은 부드럽고 은은한 어둠에 잠겼다. 안전한 어둠이었다. 그는 나를 침대에 앉히고 내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내 드레스의 등 뒤에 있는 지퍼에 손을 가져갔다. 그의 손길이 등에 닿는 순간 나는 반사적으로 몸을 움츠렸다. 과거의 공포가 유령처럼 스쳐 지나갔다. 괜찮아요. 그가 내 반응을 느끼고는 즉시 속삭였다. 그는 손을 움직이지 않고 내가 진정할 때까지 기다려주었다. 내가 멈추길 원하면 언제든 말해요. 알았죠? 나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아주 천천히
마치 세상에서 가장 섬세한 물건을 다루듯 지퍼를 내렸다. 드레스가 어깨 아래로 스르르 흘러내렸다. 차가운 공기가 맨살에 닿았다. 나는 두려움에 눈을 감았다. 하지만 나를 덮친 것은 폭력적인 손길이 아니었다. 그는 내 어깨에 담요를 덮어주었다. 그리고 내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여전히 따뜻했다. 그는 내 몸이 아닌 내 얼굴에 먼저 입을 맞추었다. 눈꺼풀에, 콧잔등에, 그리고 눈물 자국이 남은 뺨에. 그의 입맞춤은 기도를 하는 것처럼 경건했다. 그는 내 몸을 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위로하고 있었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 내 몸의 긴장이 풀리기 시작했다. 나는 눈을 떴다. 그의 눈이 바로 내 앞에 있었다. 그 안에는 오직 나 김민서만이 담겨 있었다. 그의 손이 조심스럽게 내 목선을 따라 쇄골을 지나 팔을 어루만졌다. 그의 손길이 지나가는 곳마다 얼어붙었던 내 피부가 온기를 되찾는 것 같았다. 그는 서두르지 않았다. 그는 내 몸의 모든 부분을 처음 발견하는 신세계처럼 탐험했다. 그의 손길은 질문과도 같았다. 여기도 괜찮아요. 이렇게 해도 놀라지 않겠어요. 나는 대답 대신 내 손을 들어 그의 셔츠 단추를 풀기 시작했다. 손이 떨려서 쉽지 않았다. 그는 내가 하는 대로 가만히 기다려 주었다. 마침내 그의 단단한 가슴이 드러났다. 나는 조심스럽게 그의 가슴에 손을 얹었다. 그의 심장이 나처럼 세차게 뛰고 있었다. 그 역시 나를 원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욕망을 절제하며 오직 내게만 집중하고 있었다. 그 순간 나는 내가 이 관계에 완전한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나를 존중하고 있었고 내게 모든 선택권을 주고 있었다. 이것은 내가 평생 경험해보지 못한 종류의 친밀감이었다. 두려움이 서서히 옅어지고 그 자리에 새로운 감각이 피어났다. 그의 입술이 내 입술을 다시 찾았을 때 나는 더 이상 절박하게 매달리지 않았다. 나는 그의 키스를 받아들이고 응답하고 함께 나누었다. 우리의 몸이 하나로 합쳐졌을 때 나는 고통이 아닌 충만함을 느꼈다. 그의 모든 움직임은 나를 배려했고 나의 반응을 살폈다. 그는 내 안에서 움직이며 내 귓가에 속삭였다. 아름다워요, 민서 씨. 그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내 안의 모든 댐이 무너졌다. 쾌감과 함께 뜨거운 눈물이 다시 한번 터져 나왔다. 하지만 이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구원의 눈물, 해방의 눈물이었다. 수치심과 고통의 낙인이 찍혔던 내 몸이 처음으로 기쁨을 느끼고 있었다. 안전함 속에서 느끼는 완전한 쾌락. 그것은 나에게 기적과도 같았다. 나는 더 이상 과거의 희생양이 아니었다. 나는 살아있는 여자였다. 사랑받고 존중받고 쾌락을 느낄 자격이 있는. 모든 것이 끝난 후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안고 있었다. 그의 팔 안에서 나는 지독했던 악몽이 끝났음을 직감했다. 상처가 마법처럼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오늘 밤 이 남자의 품 안에서 나는 그 상처와 함께 살아갈 힘을 얻었다. 나는 치유의 첫걸음을 내디딘 것이다. 지훈 씨의 품에서 맞이한 아침은 내 인생의 첫 번째 진짜 아침이었다. 우리는 밤새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도 격정적인 사랑을 나누지도 않았다. 그저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고요함 속에서 서로의 존재를 확인했다. 그의 작업실에서 나는 더 이상 총리의 딸 한서연도 가짜 이름 뒤에 숨은 김민서도 아니었다. 나는 그저 한 남자에게서 위로와 안식을 찾은 한 여자일 뿐이었다. 그 후 며칠 동안의 비밀스러운 만남은 이전과는 다른 깊이를 더했다. 우리는 더 이상 서로를 탐색하지 않았다. 우리는 서로에게 스며들었다. 그가 나무를 다듬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그가 끓여주는 맛없는 인스턴트 커피를 마시는 것만으로도 나는 충만함을 느꼈다.
내 안의 상처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는 못했다. 나는 처음으로 행복이라는 감정의 실체를 어렴풋이 느낄 수 있었다. 그 연약하고 소중한 행복은 어느 날 아침 신문 한 면의 헤드라인과 함께 산산조각 났다. 단독 총리딸 한서연 달동네 목수와 심야의 비밀스러운 만남. 나는 숨겨둔 태블릿 PC로 그 기사를 보고 있었다. 흐릿하고 거친 사진. 내가 지훈 씨의 작업실로 들어가는 뒷모습, 그리고 다른 날 밤 그가 내 어깨를 감싸며 골목 어귀를 걷는 모습. 누군가 오랫동안 나를 미행하고 있었다. 나의 유일한 안식처가 세상에서 가장 추잡한 스캔들의 현장이 되어버렸다. 세상은 벌집을 쑤신 듯 했다. 인터넷은 온갖 추측과 악의적인 댓글로 들끓었다. 나를 향한 비난, 그리고 지훈 씨를 향한 인신공격. 신분 상승을 노린 제비, 총리딸을 꿰어낸 빈대. 그를 묘사하는 단어들은 하나같이 역겨웠다. 그날 아침 저택의 공기는 살얼음판 같았다. 하인들은 내 눈을 피했고 김 실장은 내 방 앞을 그림자처럼 지켰다. 그리고 아버지가 나를 불렀다. 서재의 문을 열었을 때 아버지는 평소처럼 책상에 앉아있지 않았다. 그는 창가에 서서 정원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등에서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차가운 분노가 불길처럼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이제 만족하느냐? 그가 돌아보지 않은 채 말했다. 내 하룻밤의 불장난이 무슨 결과를 낳았는지 이제야 알겠느냐 말이다. 그깟 사내놈 하나 때문에 내가 평생 쌓아 올린 모든 것을 무너뜨릴 셈이었어. 네가 이 가문의 이 나라에 얼마나 큰 수치를 안겨주었는지 알아. 그가 마침내 나를 돌아보았다. 그의 눈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더 이상 실망이 아니었다. 그것은 경멸이었다. 아버지,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닥쳐라. 그의 고함 소리가 서재를 울렸다. 아버지가 내게 소리를 지른 것은 처음이었다. 그놈에 대해서는 내가 처리할 것이다. 다시는 네 눈앞에 나타나지 못하게, 아니 이 서울 땅에 발붙이지 못하게 만들어주마. 너는 이 시간부로 이 방 밖으로 한 발짝도 나올 수 없다. 모든 통신기기는 압수한다. 네가 이 모든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최서방에게 무릎 꿇고 용서를 빌 때까지. 그의 말은 사형 선고였다. 철이라는 단어는 내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아버지는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었다. 그에게 지훈 씨는 길가의 돌멩이만도 못한 존재였다. 그날 이후 나는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창문에는 빗장이 걸렸고 내 방에서는 그 어떤 인터넷 신호도 잡히지 않았다. 나는 철저히 외부 세계와 단절되었다. 지훈 씨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 길이 없었다. 그가 무사한지, 아버지가 그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불안과 죄책감이 나를 갉아먹었다. 며칠이 지옥처럼 흘러갔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최민혁이 내 방으로 찾아왔다. 그의 얼굴에는 예상과 달리 분노가 아닌 연민과도 비슷한 기묘한 표정이 서려 있었다. 꼴이 말이 아니군. 그가 말했다. 그 목수놈 때문에 이렇게까지 망가질 줄이야. 나는 그를 증오에 찬 눈으로 노려보았다. 이 모든 게 당신 때문이야. 나 때문이라고. 그가 어이없다는 듯 웃었다. 정신 차려, 한서연. 넌 사기당한 거야. 그놈은 처음부터 널 이용할 생각밖에 없었어. 거짓말 좋아.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게 해주지. 그는 서류 봉투 하나를 내 앞에 테이블에 던졌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사진 몇 장과 은행 거래 내역서가 들어있었다. 첫 번째 사진은 지훈 씨가 어느 카페에서 낯선 남자와 마주 앉아있는 모습이었다. 그 남자는 내가 인터넷에서 몇 번 본 적 있는 악질적인 파파라치 기자였다. 사진 속 지훈 씨의 표정은 어두웠지만 마치 무언가 거래를 하는 것처럼 보였다. 두 번째 사진은 그가 은행 ATM기 앞에서 돈을 확인하는 모습이었다. 그리고 마지막 장은 그의 은행 계좌 거래 내역 사본이었다. 일주일 전 정보 제공료라는 명목으로
1억 원이 입금된 기록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내 사진을 언론에 팔아넘긴 대가였다. 말도 안 돼. 나는 중얼거렸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그놈은 처음부터 네 정체를 알고 접근했던 거야. 민혁의 목소리가 내 귀를 파고들었다. 내 동정심을 얻어낸 다음 내 사진을 찍어 언론에 팔아넘긴 거지. 아주 고전적인 수법이야. 가난한 놈들이 부잣집 딸을 상대로 벌이는. 아니야, 그 사람은 그럴 리 없어. 내 목소리는 힘없이 떨렸다. 내가 알던 지훈 씨는 돈 따위에는 관심 없는 사람이었다. 그는 나무를 만지는 것만으로도 행복해 하던 사람이었다. 현실을 직시해 서연아. 민혁이 내 어깨를 감쌌다. 나는 그의 손길에 소름이 끼쳐 몸을 피했다. 세상은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름답지 않아. 이제라도 깨달았으면 다행이지. 아버님께서 그놈에게 돈을 주고 깨끗하게 정리하셨으니 더 이상 걱정할 것 없어. 넌 그냥 잊으면 돼. 그가 방을 나간 뒤 나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앉아 있었다. 사진과 서류들이 나를 비웃고 있었다. 나의 믿음, 나의 사랑, 나의 구원이 모두 더러운 돈 몇 푼에 팔려나간 상품이었다는 증거물들. 나는 주머니에서 지훈 씨가 처음 주었던 작은 나무 조각을 꺼냈다. 여전히 매끄럽고 따뜻했다. 나는 그것을 꽉 쥐었다. 그의 따뜻했던 눈빛, 내 상처를 어루만져 주던 거친 손길 나를 아름답다고 속삭여주던 목소리.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을까? 그 모든 것이 계산된 영이었을까? 심장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다. 머리는 서류 속 증거들을 믿으라고 소리쳤지만 가슴은 그가 그럴 리 없다고 절규하고 있었다. 누구를 믿어야 할지 무엇이 진실인지 알 수 없었다. 나는 다시 한번 세상에 홀로 남겨졌다. 내 방은 세상에서 가장 고요한 지옥이었다. 밖에서는 나에 대한 이야기로 시끄러웠지만 나는 그 어떤 소리도 들을 수 없었다. 나는 최민혁이 던져주고 간 서류들을 앞에 펼쳐놓고 다른 한 손에는 지훈 씨가 준 나무 조각을 쥔 채 며칠을 보냈다. 머리는 증거를 가리켰다. 교묘하게 찍힌 사진, 완벽하게 조작된 은행 기록. 그래, 이것이 현실일 거야. 나는 한낱 어리석은 여자였고 그는 영악한 사기꾼이었다. 나의 구원은 한편의 사기극에 불과했다. 나는 다시 한번 피해자가 되었다. 모든 것이 합리적이었다. 하지만 내 손안의 나무 조각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나는 눈을 감고 그 매끄러운 감촉에 집중했다. 그러자 기억이 논리가 아닌 감각의 기억이 되살아났다. 폭우 속에서 내 어깨를 감싸주던 그의 재킷의 무게감. 공황 발작을 일으킨 나를 진정시키던 그의 차분한 목소리. 내 몸의 경계를 존중하며 한 걸음 물러서 주던 그의 배려. 그리고 내 상처받은 영혼을 경건하게 어루만지던 그의 입맞춤. 그 모든 것이 연기일 수 있을까? 한 인간이 다른 인간에게 베풀 수 있는 가장 깊은 존중과 위로가 돈 몇 푼을 위한 계산된 연기일 수 있을까? 아니, 그럴 리 없었다. 내 심장이 절규했다. 그 사진들과 서류들은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그것들은 아버지와 최민혁이 만들어낸 또 하나의 새 장이었다. 그들은 지훈 씨를 파괴하려 한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나의 희망을 파괴하려 한 것이었다. 내가 스스로 일어설 수 있다는 믿음,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는 믿음을. 내가 다시 피해자로 주저앉아 그들의 통제 아래 순응하기를 바랐던 것이다. 그것을 깨닫는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 단단하게 굳어졌다. 슬픔과 절망이 있던 자리에 차가운 분노가 꺼져가던 불씨 위로 활활 타오르는 결의가 자리 잡았다. 나는 더 이상 그들의 인형으로 살지 않을 것이다. 나는 더 이상 피해자로 숨지 않을 것이다. 나는 싸워야만 했다. 나 자신을 위해, 그리고 나 때문에 부당하게 파괴되고 있을 한 남자를 위해. 계획은 단순하면서도 무모했다. 나는 연기를 시작했다. 며칠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넋 나간 사람처럼 굴었다.
마침내 아버지의 뜻대로 최민혁에게 용서를 구하겠다고 모든 것을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나의 갑작스러운 항복에 김 실장을 비롯한 경호원들의 감시는 눈에 띄게 느슨해졌다. 그들은 내가 완전히 꺾였다고 믿었다. 기회는 바로 다음 날 찾아왔다. 나는 최민혁과의 화해 식사를 준비한다는 핑계로 저택의 주방 보조 중 가장 어리고 마음 약한 아이에게 접근했다. 나는 나의 가장 값비싼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그녀의 손에 쥐어주며 그녀의 휴대폰을 단 5분만 빌려달라고 애원했다. 내 눈물과 보석의 가치 앞에서 그녀는 망설이다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화장실로 달려가 예전에 명함을 받아두었던 한 탐사보도 전문 기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는 정계의 비리를 파헤치는 것으로 유명한 누구의 편도 아닌 사람이었다. 이수진 기자님이시죠? 저 한서연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놀란 숨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내일 오후 2시 시내의 한 호텔 기자회견장에서 모든 것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것은 총리실의 공식 발표가 아닌 나 개인의 기자회견이라고 못 박았다. 내가 가진 유일한 무기는 한서연이라는 이름값과 스캔들의 파급력이었다. 이수진 기자는 잠시 침묵하더니 나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다음 날 나는 약속 장소로 가기 위해 내 인생 마지막 연기를 펼쳤다. 나는 최민혁의 차를 타고 약속된 레스토랑으로 향했다. 그리고 레스토랑 화장실에서 미리 준비해둔 평범한 옷으로 갈아입고 직원용 비상계단을 통해 건물 밖으로 빠져나왔다. 내 뒤에서 최민혁과 경호원들이 얼마나 당황했을지 상상하며 나는 택시를 잡아타고 기자회견장으로 향했다. 기자회견장은 이미 수백 명의 기자들로 가득 차 있었다. 내가 연단에 서자 수천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폭죽처럼 터져 나왔다. 그 순간 나는 두려웠다. 하지만 주머니 속의 나무 조각을 꽉 쥐자 지훈 씨의 얼굴이 떠올랐다. 나는 마이크 앞에 서서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이 자리에 와주신 기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총리 딸 한서연이 아닌 인간 한서연으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장내가 조용해졌다. 최근 저와 강지훈 씨에 대한 보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언론에 보도된 대로 제가 강지훈 씨를 만나온 것은 사실입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다. 하지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야기는 진실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부잣집 여자의 스캔들이나 가난한 남자의 신분 상승 스토리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한 여자의 생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가장 힘든 고백을 할 준비를 했다. 저는 몇 년 전 끔찍한 납치와 폭행 사건의 피해자였습니다. 장내는 완벽한 침묵에 휩싸였다. 몇몇 기자들은 충격에 입을 벌렸다. 그 사건 이후 저는 오랫동안 깊은 트라우마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제 몸과 마음은 완전히 부서졌습니다. 저는 웃는 법도 우는 법도 느끼는 법도 잊어버렸습니다. 저는 살아있었지만 살아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숨쉬는 인형일 뿐이었습니다. 내 목소리가 떨려왔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저는 모든 것을 견딜 수 없어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길 위에서 공황 발작을 일으키며 쓰러졌을 때 강지훈 씨가 저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제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그저 고통받는 한 인간을 도와주었습니다. 그의 작업실은 제게 처음으로 안전함을 느끼게 해준 곳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존중해 주었고 기다려 주었습니다. 그의 배려와 인내 덕분에 저는 처음으로 제 몸이 더 이상 수치와 고통의 기억이 담긴 감옥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저를 돈이나 권력을 위한 수단으로 본 것이 아닙니다. 그는 부서진 한 인간의 영혼을 들여다보고 손을 내밀어준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저의 연인이기 이전에 저의 구원자였습니다. 나는 탁자 위에 있던 서류 봉투를 들어보였다. 지금 제 아버지와 약혼자 측은 강지훈 씨가 돈을 받고 제 사진을 팔아넘겼다는 거짓 증거로 저를 기만하고 그를 파괴하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그들은 저의 행복과 치유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들의 통제에서 벗어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나는 카메라 렌즈들을 똑바로 응시했다. 더 이상 그들의 시선이 두렵지 않았다. 저는 더 이상 피해자로 살지 않겠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버지의 정치적 자산으로 누군가의 장식품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저는 제 삶의 이야기를 제 목소리로 직접 말할 것입니다. 강지훈 씨는 죄가 없습니다. 죄가 있다면 부서진 한 여자를 진심으로 위로해준 죄밖에 없을 것입니다. 말을 마친 순간 장내는 잠시의 정적 끝에 엄청난 질문과 카메라 셔터 소리로 폭발했다. 경호원들이 나를 끌어내기 위해 연단으로 달려왔지만 이미 늦었다. 세상은 나의 목소리를 들었다. 나는 내가 던진 폭탄의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미래는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나는 처음으로 내 두 발로 땅을 딛고 서 있는 기분이었다. 나는 자유로웠다. 나의 기자회견은 단순한 폭탄이 아니었다. 그것은 대한민국 정치판의 심장부에서 터진 핵폭탄이었다. 완벽한 총리라는 아버지의 이미지는 산산조각 났다. 딸의 아픔을 정치적 도구로 삼고 무고한 시민을 권력으로 짓밟으려 했다는 사실은 그에게 치명타가 되었다. 여론은 들끓었고 지지율은 곤두박질 쳤다. 야권을 파기한 최민혁의 집안은 서둘러 선을 그었고 아버지를 따르던 정치인들은 하나둘 등을 돌렸다. 그의 철옹성은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렸다. 나는 그 모든 광경을 이수진 기자가 마련해준 작은 오피스텔에 숨어 지켜보았다. 텔레비전 속에서 아버지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그의 눈에는 어떤 반성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나를 용서할 수 없을 것이다. 나 역시 마찬가지였다. 며칠 후 나는 변호사를 통해 공식 성명을 발표했다. 나는 아버지와의 모든 법적 관계를 끊고 상속권을 포함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겠다고. 나는 더 이상 한서연이 아니었다. 세상에 그냥 서연으로 남기로 했다. 나의 마지막 족쇄가 끊어지는 순간이었다. 정치적 폭풍이 어느 정도 잠잠해진 후 나는 지훈 씨를 찾아 나섰다. 서울의 작업실은 굳게 닫혀 있었다. 그를 괴롭히던 기자들도 그를 위협하던 사람들도 모두 사라진 뒤였다. 수소문 끝에 그가 고향인 강원도의 작은 바닷가 마을로 돌아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서울에서 그곳까지 가는 길은 멀었다. 버스를 몇 번이나 갈아타며 나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았다. 도시의 회색 빌딩이 푸른 산과들로 바뀌고 마침내 탁 트인 동해 바다가 눈앞에 펼쳐졌다. 비릿한 바다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그는 바다가 보이는 작은 언덕 위 낡은 집을 개조한 곳에 새로운 작업실을 꾸리고 있었다. 내가 그를 찾아갔을 때 그는 막 새로 만든 나무 간판을 달고 있었다. 간판에는 결이 고운 목공소라고 쓰여 있었다. 그가 나를 발견했다. 그는 하던 일을 멈추고 그 자리에 우뚝 섰다. 그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안도감과 그리고 아주 깊은 그리움이 뒤섞여 있었다. 나는 천천히 그를 향해 걸어갔다. 수많은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막상 그의 앞에 서자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미안해요. 고마워요. 보고 싶었어요. 그는 말없이 나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팔을 벌렸다. 나는 그의 품에 달려가 안겼다. 그의 몸에서는 여전히 편안한 나무 냄새와 이제는 짭짤한 바다 냄새가 섞여났다. 그는 내 등을 토닥이며 단 한마디를 내뱉었다. 왔구나. 나와봐세요. 그것으로 충분했다.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나의 세상은 이제 아주 작고 아주 평화롭다. 나는 바다가 보이는 이 작은 마을에서 지훈 씨와 함께 살고 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을 위한 가구를 만들고 나는 작은 글을 쓰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나의 상처와 치유에 대한 기록으로 시작한 글이었지만 지금은 나와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을 위한 이야기들을 쓰고 있다. 나는 내 목소리를 찾았고 내 이야기를 찾았다. 오늘 오후 나는 우리 집 작은 툇마루에 앉아 작업을 하고 있는 지훈 씨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다.
그는 곧 태어날 우리 아기를 위한 작은 나무 침대를 만들고 있다. 대패질을 할 때마다 그의 단단한 팔 근육이 움직인다. 사각사각. 규칙적인 그 소리는 이제 내 삶에서 가장 평화로운 소리가 되었다. 내 몸에 남은 상처의 기억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지금도 가끔 악몽을 꾸고 등 뒤에서 들리는 갑작스러운 소음에 놀라 몸을 떨 때가 있다. 하지만 이제 그 기억은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한다. 상처는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 위로 새로운 살이 돋아나고 새로운 이야기가 쌓였다. 나는 손을 들어 볼록하게 솟아오른 배를 감쌌다. 뱃속에 작은 생명이 부드럽게 움직였다. 나는 이 아이에게 완벽한 세상을 물려줄 수는 없을 것이다. 상처 하나 없는 삶을 약속할 수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약속할 수 있다. 넘어져도 괜찮다고 부서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너는 혼자가 아니라고. 지훈 씨가 잠시 일을 멈추고 나를 돌아보며 미소 짓는다. 나는 그의 미소에 화답한다. 행복은 무엇일까? 어릴 적 내가 꿈꾸던 행복은 동화 속 공주님처럼 모든 것을 가진 채 아무런 걱정 없이 사는 것이었다. 하지만 지금 나는 안다. 행복은 거창한 목적지가 아니라는 것을. 행복은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의 뒷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오후의 햇살 속에 있고 향긋한 나무 냄새와 짭짤한 바다 냄새가 뒤섞인 공기 속에 있으며 그리고 언제든 기댈 수 있는 단단한 어깨와 나를 잡아주는 거칠지만 따뜻한 손길 속에 있다는 것을. 행복은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선택하고 만들어가는 것이었다. 나의 낡은 청바지. 주머니 속에는 여전히 그가 처음 주었던 작은 월넛 조각이 들어있다. 나는 그것을 꺼내 손 안에서 부드럽게 굴려본다. 모든 것의 시작이었던 나의 작은 구원. 당신의 행복은 어떤 모습인가요?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